먼지 쌓인 시간의 덮개만큼이나 묵직한 침묵이 서울 성북동 낡은 2층 집을 감돌았다. 은퇴한 국문학과 교수 박선우세에게 하루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내일 또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창가에 놓인 빛바랜 아내의 사진 액자만이 희미하게 온기를 전할 뿐 집안은 그의 마른 기침 소리 외에는 적막했다. 가끔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 지훈에게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늘 형식적인 물음과 건조한 대답으로 이어지다 짧게 끊겼다. 그는 자신의 서재, 빼곡히 들어찬 책장 사이를 배회하거나 책 등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으로 소일했다. 한때는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학계가 주목했고 그의 강의는 젊은 지성들의 열기로 가득 찼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잊혀진 존재, 시간의 뒤편으로 밀려난 늙은이에 불과했다.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시니어 취미 공유 SNS 늘봄터는 그에게 뜻밖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서지안이라는 젊은 화가의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서지안의 글에는 깊이 있는 예술적 고뇌와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고 박선우는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로필 사진 속 서지아는 지적인 분위기에 우수에 찬 눈빛을 한 재능 있는 예술가의 전형처럼 보였다. 박선우는 그의 글에 조심스럽게 공감을 눌렀다. 며칠 후 박선우는 서지안으로부터 온 개인 메시지를 받고 적잖이 놀랐다. 박선우 교수님의 과거 저작들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의 비판적 성찰에서 보여주신 통찰은 제 예술 활동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박선우 자신도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 혼신을 다해 집필했던 책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박선우의 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듯했다. 잊혀졌던 학자로서의 자존감,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희미한 가능성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박선우와 서지안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서지안은 박선우를 인생의 스승이라 칭하며 극진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 가난한 무명 화가, 병든 노모를 홀로 봉양하는 처지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예술적 이상에 대해 토로했다. 박선우는 그의 이야기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고뇌를 보았고 어쩌면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지도 모를 제목이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서지아는 마치 박선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학문적 성취를 정확히 짚어내며 감탄했고 때로는 박선우가 젊은 시절 품었던 이상과 너무나도 닮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박선우는 그에게서 단순한 온라인상의 지인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영혼의 교감을 느끼는 듯했다. 서지아는 가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으며 지적인 단어 선택은 박선우의 귀를 사로잡았다. 교수님의 격려 한마디가 제겐 천금과도 같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선우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마저 멀리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함이었다. 어느 날 서지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께 누가 될까 송구스럽지만 혹시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당장 쓸만한 미술 도구가 다 떨어져서 작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물품 목록과 함께 예상 금액을 이야기했다. 박선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비상금에서 돈을 꺼내 송금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세. 자네 같은 젊은이가 뜻을 펼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내 기꺼이 돕겠네. 서지아는 곧바로 감격에 찬 감사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새로 구입한 물감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품 사진을 보내왔다. 박선우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직접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혹은 그 그림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후로 서지안의 작은 부탁은 조금씩 잦아졌다. 온라인 강의 수강료가 부족하다.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서적을 구해야 한다 등 명분은 다양했지만 액수는 박선우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었다. 박선우는 매번 기꺼이 응했고
그때마다 서지아는 잊지 않고 감사의 말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보고했다. 박선우는 서지안과의 관계를 통해 잊고 지냈던 가르치는 보람과 후학을 양성하는 기쁨을 다시금 느끼는 듯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서지안과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의 적막했던 일상에 서지안이라는 존재는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지안의 요구 액수는 점차 커졌다. 교수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작품이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초대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는 유명 갤러리의 이름과 함께 그럴듯한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보내왔다. 박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지안의 재능이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해지하여 돈을 붙였다. 교수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성공해서 반드시 몇 배로 갚고 교수님을 제 예술의 영원한 후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서지안의 메시지는 더욱 간절하고 극적인 어조를 띄어갔다. 박선우는 서지안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자 보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서지안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자신의 마지막 희망처럼 붙들었다. 그는 서지안에게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서지안 역시 그런 박선우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교묘하게 이용했다. 교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은 저의 가치를 몰라주지만 교수님께서는 저의 진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가끔 박선우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었다. 서지안이 보내온 작품 사진의 화풍이 미묘하게 바뀐다거나 그가 언급한 해외 전시회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잘 검색되지 않을 때 그랬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런 의심들을 외면했다. 만약 서지안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지금껏 느껴온 이 충만감과 희망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그는 그 공허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고 그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지안이 주는 달콤한 인정과 관심이라는 마약에 그는 이미 깊이 중독되어 있었다. 해외에 있는 아들 지훈은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나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통화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오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죠? 라고 물었다. 박선우는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지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 신경 쓰지 마라. 아들과의 관계는 그 일로 인해 급격히 냉각되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인 서지안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고립을 자처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나 오랜 지인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목돈 인출이나 평소와 다른 들뜬 모습에 의아함을 표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박선우는 젊고 유능한 예술가를 후원하고 있다며 어깨를 으쓱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감을 서지안에 대한 믿음으로 덮어버렸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속이겠어? 이 정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지안이는 다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안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교수님, 제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명망 있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입니다. 그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장황하게 설명한 뒤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액의 보증금과 작품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교수님의 은혜에 평생 보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박선우가 평생 살아온 성북동 집을 담보로 잡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박선우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이 공간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서지안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껍데기뿐인 늙은이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서지안으로부터는 교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교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결국 박선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아들 지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귀국했다. 아버지의 최근 통화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지훈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지훈은 박선우의 책상 위에 놓인 대출 상담 서류와 태블릿 PC에 열려있는 서지안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지안의 프로필 사진이 해외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명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발견했다. 심지어 서지안이 보냈던 자신의 작품이라던 그림들조차 여러 무명 화가들의 그림을 짜깁기 한 것이었다. 지훈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은행으로 향하려는 박선우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아버지가 알던 그 서지안이 아니에요. 전부 사기라고요. 그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아버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짜깁기된 그림들의 출처. 박선우는 아들이 내미는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부정으로 일렁였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지안이가 나에게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내 마지막 희망을, 내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네가 뭔데 감히 망치려 드느냐. 박선우는 지훈의 먹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박선우의 휴대폰에서 익숙한 알림음과 함께 서지안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교수님,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사무적인 말투. 박선우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아들과 격렬하게 다투던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태블릿 PC 화면 속 지적이고 우수에 차 있던 서지안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보이는 듯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지안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박선우가 그에게 보낸 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박선우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직전에 아들이 막았지만 이미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당한 빚까지 진 상태였다. 그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고 건강마저 급히 악화되었다. 며칠 만에 그는 폭삭 늙어버린 듯 보였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아버지를 간호하며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박선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됐다. 다 내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일이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구나. 이것이 내 마지막 체면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배어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깊은 고립하여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몇 달이 흘렀다. 성북동 2층 집의 시간은 다시 멈춘 듯 흘러갔다. 박선우는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태블릿 PC